EBS 공부할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그것만 검토하면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뭐 입학사정관 제도, 학생부 제도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또 이게 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사회 현상에서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있지. 자신이 꿈이나 능력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대학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분야라면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된다. 특혜 집단들 편법으로 대학 입학하기 쉽게 만든 거 아니냐. 자기 자식들은 턱 먹고 자사고 다 보내놔놓고 그 다른 국민들 자식들은 전부 혁신고 저거 좌파가는 거 그리로 가라. 요즘은요 가난한 집에 수재난다 이 말이 안 돼요. 대학에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공정성이 좀 강화해야 된다. 많은 기회를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그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입 관련되어 있는 걸 앞으로 바꿀 때 그래도 한 뭐 3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3가지 원칙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3가지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 성공하게 된 배경은 교육입니다. 자원과 자본이 없으면서 이만큼 성공하게 된 배경은 교육이라고 보는데 그 교육의 기본은 실력사회입니다. 실력도 없이 말하자면 집안의 배경으로 돈으로 편법 입학할 수 있는 그런 봉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의 가장 가능한 측정의 기준은 나는 수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도 EBS 교육 같은 데서 한 80% 내고 나머지 20%는 창의적인 문제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그 EBS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골에서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나는 그거 만든다는 거 그겁니다. 네. 예. 저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수능과 정시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학생들이 또 그 점수는 잘 안 나와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담임 선생님과 수업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학생들한테도 길을 열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학생들이 듭니다. 실력이 안 되면 그 다음 대학으로 가야죠. 굳이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전부 서울대학 가야 됩니까? 서울대학 출신들이 졸업하고 전부 성공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응? 그러면 대학 가서도 그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자기 재능을 대학 가서 꽃피울 수가 있어요. 왜 실력이 안 되면서 꼭 그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실력 안 되면 다른 대학 가면 되지. 그렇죠. 저도 보기에 그 실력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게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의 꿈, 또 자기가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이 됐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그 뭐 스포츠와 관련돼 있건 또 미술과 관련돼 있건 또 그런 거에 재능이 있으면 그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쏠려서 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덕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정 분야의 덕후. 지금 뭐 그 유튜브 하시니까 아마 그 유튜브 덕후가 되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게 앞으로 갈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 대학, 말하자면 대학을 보지 말고 그 대학의 전공을 봐가지고 내가 미술에 그 재능이 있다. 그럼 서울미대보다 나는 옛날부터 홍대미대가 더 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대미대 가면 되죠. 응? 그런 식으로 특정 그 대학 간판 따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재능에 맞게 그리고 자기 실력에 맞게 그리고 기능 학과를 보고 가라. 그러면 지방의 어느 특정 대학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웹툰 작가가 되겠다. 그럼 디자인이 뛰어난 대학이 꼭 서울대하고 서울에만 있습니까? 지방에도 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응? 지금 만화 하나 잘 그려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벌 사회를 타파하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분야의 유명한 대학, 그건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일 필요가 없다.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치원 문제입니다. 이 정부에서 유치원 3법을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치원장들을 전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래 하고 있는데 유치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자원입니다. 그 사람이 곧 그 실력이고 힘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이 유치원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은 뭐 학생들이 한 6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얘가 이제 30만 절반 가까이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애를 안 낳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부모나 젊은 층에서 결혼도 그렇고 또 결혼을 설사 했다고 해도 그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거는 그 교육에 대한 문제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그 유아 관련돼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처음에는 유치원 비리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부각됐지만 저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유치원의 비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아 교육에 대한 거에 관심을 좀 더 집중하고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같은 유아교육기관인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해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요. 그리고 지원하는 형태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틀립니다. 민간이 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지금 지원하는 게 22만 원인가 안 할걸요. 말하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린이 수당으로, 유아 수당으로 주면 그 돈밖에 안 해요. 근데 유치원 지원은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금 차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젠 통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소위 어린이집도 교육 기능을 행사하니까 교육부에서 같이 가져가야 될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련돼 있는 거는 일명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네. 그 많이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전에 여러 정부에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쟁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관련된 규제나 또 관련돼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0세부터 다 그 만 5세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그 학생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보 통합은 갈 길이기는 한데 또 그거를 현실적으로 마련을 하려면 교사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 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의 문제 이런 부분이 동시에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정도 된다면 유보 통합은 아마 당연히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 이거는 그 정부나 또 정권의 정책에 대한 문제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논쟁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 단계를 지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유치원 관련돼 있는 3법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아마 생각이 확실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물론 부정하고 비리는 잡아야 되겠죠. 근데 부정 비리를 잡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정 비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건 나는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컨대 이 사람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그것을 국유화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이어야 하는데 마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폐원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 국가에서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사립대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이 지금 전부 이제 앞으로 매년 폐교가 돼야 돼요. 입학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럼 매년 폐교가 되는데 사립대학을 폐교하면 설립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습니다. 전부 국유로 가버리죠. 국가기속이 돼버리죠. 법을 이런 식으로 해놔니까 폐교하고 싶어도 폐교를 지금 안 하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사립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관계법도 사유재산 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가 돼야지 유치원 3법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도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 말하자면 사유재산 제도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퇴원하면 형사처벌하겠다, 국유 기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네. 유치원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번에 이제 공분을 사게 된 거는 그 유치원의 그 사립 유치원의 뭐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한 9천여 개의 유치원이 있다면 또 그 중에서는 절반이 한 사립인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인 한 2, 3% 정도에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그 기본적으로 교육에 써야 될 비용들을 다른 쪽에 써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치원과 관련돼 있어서는 정부가 또 많은 부분들에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한 20억, 30억 이렇게 내서 개인 돈으로 이제 사립 유치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되 반면에 이제 회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모르고서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이번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정부도 그렇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이렇게 뭐 몰아붙이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의 반발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회 현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규제해서도 안 됩니다. 상식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악성으로 사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때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옐리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옐리네크라는 법학자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사회 규범이나 그것으로 상식으로 해결을 하고 정말로 이것은 도저히 해결 불능이라고 할 때 법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번에 정부가 유치원 3법처럼 모든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이쪽 사람들을 소위 범죄자로 몰아놔놓고 억지로 범죄자 색출하겠다는 식의 입법 개정은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 유치원 관련돼 있어서 쟁점은 뭐 결국에는 한 3가지 정도인데 결국에는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본인들이 그 학부모 그 유아교육법의 24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학부모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 있는 거를 좀 그 현재 주지 않으면서 또 유치원에서 직접 그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돈이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회계를 좀 철저히 해라. 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이나 또 유치원에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피치 못하게 이제 사야 되거나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립 유치원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학부모가 낸 거건 아니면 별도의 방과 후 비용이 됐건 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를 정부의 기준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치원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거죠. 국립유치원이 되겠네요, 그럼? 그 기본적으로 보면 국공립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아시겠지만은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2, 30억 가지고 유치원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비슷한 형태의 국공립을 만들면 무려 100억 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운영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40%까지 유치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5, 6조 이상 저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사립 유치원에 해당되는 거를 모두 다 부정한 그런 의미로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좀 잘못한 부분에 해당되는 건 바로 잡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립 유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서 좀 장기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화한다는 거 그건 나쁜 발상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사유재산 보상을 해야 되겠죠. 사유재산 보상을 하고 다른 직종으로 가라.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현재 뭐 대학, 사립대학도 그렇죠 아마. 네. 뭐 대부분 국가 기속을 시키죠. 그런 식으로 개인이 투자한 교육 재산을 국가가 다시 다 환수하겠다. 그거는 사유재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공통점을 합의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더 마일드하게 정책을 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유치원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 뭔가의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부도 그렇고 또 사립 그 유치원도 그러고 서로 간에 보면은 학부모나 아이들은 없고 서로 간에 이제 이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거 양보하지 않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회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회계 관련돼 있는 거를 그걸 이원화하든지 정확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22만 원과 별도 비용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하고 또 사립 유치원과 운영하는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에 해당되는 거를 좀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고 또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유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진짜 국공립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한 거냐 사립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한 거를 좀 그 접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하고 어머니들은 없고 정부하고 사립유치원만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뭐 2019년도에 초에 제일 피해가 보는 건 결국 학생하고 학부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지혜를 좀 발휘를 해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유치원의 일정 부분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마련을 해주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별도의 뭐 운영에 대해서 부족 부분을 이렇게 보전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정부도 3년 차에 들어왔죠. 말하자면 1, 2년 차에 했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은 이젠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치원 사태에도 정부가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원만히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정타협이 안 되면은 그리고 홍 대표님께서 좀 나서서라도 중간에 좀 조율을 하시면 아마 학부모와 학생들이 뭐 크게 안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아마 이 정권에서 나하고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아마. 하여튼 오늘 네. 우리 교수님 모시고 교육 분야 송년 대담으로 정말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교수님과의 대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카콜라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12월의 마지막 날, 홍카콜라 가족 여러분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12월 31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